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 팔고 싶어도 안 팔린다면 이미 늦은 걸까요? 아니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걸까요? 2021년 고점에 집 산 사람들이 지금 하나둘씩 같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왜 안 팔리는 거냐고요? 동탄의 한 아파트 단지를 보세요. 매물이 70건이 넘게 쌓여 있어요. 근데 사러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중개사는 가격을 낮추라고 하는데 당신은 이미 이 집에 쏟아부은 돈이 너무 많아서 차마 그러질 못하죠. 필름 시공에, 도배에, 시스템 에어컨까지 당신이 투자한 금액만 해도 2천만 원이 훌쩍 넘어요. 근데 시장은 그걸 인정을 안 해줘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집이 안 팔리는 이유가 정말 가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걸까요? 낚시하러 저수지에 갔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미끼를 써도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일부 지역이 정확히 그 상태예요. 수요 자체가 증발해버린 곳들이 있거든요. 서울 사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지방 소도시에서는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낮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요. 1억 8천에 집을 내놔도 안 팔려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는 집이 널려 있으니까 굳이 살 필요가 없다는 심리가 퍼져 있거든요.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공급은 넘쳐나고 그 동네 사람들조차 매수 대신 전세를 선택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함정이에요. 근데 당신 집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함정은 훨씬 더 교묘해요. 당신이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나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면 가격을 얼마나 낮추든 상관없이 매수자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똘똘한 한 채 외에 다른 선택지는 사실상 금지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취득세 중과 종부세 중과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한테 쏟아지는 규제가 비아파트 시장을 완전히 얼려버렸어요. 누군가 당신한테 말해요. 가격 낮추면 팔리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당신이 되물어요. 그러면 당신이 사실 거예요? 상대방이 대답해요. 내가 왜 빌라를 사야 되는데요? 이 대화는 항상 같은 결론으로 돌아와요. 아무도 안 사요. 이건 개인의 선택이 아니에요. 정부 정책이 만들어낸 게임의 규칙이에요. 심판이 빌라는 사지 말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도에 실패하는 사람들 중 80%는 이 두 가지 함정에 빠져 있어요. 수요 소멸 지역이거나 비아파트예요. 근데 나머지 20%는 좀 달라요. 수요도 있고 아파트도 맞는데 여전히 안 팔려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요? 세 번째 함정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바로 당신이 원하는 가격에 살 사람이 없다는 현실이에요. 중개사가 가격을 낮추라고 조언해요. 근데 당신은 생각하죠. 내가 고점에 샀고 인테리어에 3천만 원을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깎냐고요. 여기서 냉혹한 진실을 마주해야 돼요. 시장은 당신이 얼마에 샀는지, 얼마를 투자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매수자는 절대 이렇게 말 안 해요. 아, 원래 주인이 비싸게 샀으니까 제가 웃돈 얹어서 살게요.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요. 당신이 신차를 사서 1,000만 원짜리 튜닝을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스포일러도 달고 래핑도 하고 데칼도 넣었어요. 이제 그 차를 팔려고 해요. 1,000만 원은 더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죠. 근데 중고차 시장에서 누가 그 가격을 쳐줄까요? 구매자가 말해요. 그건 당신 취향이지. 왜 제가 더 내야 되는데요? 부동산도 정확히 같은 원리로 작동해요. 시가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간은 당신의 원가랑 무관해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누군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이에요. 장사를 하려면 팔리는 가격을 알아야 돼요. 안 팔리는 가격을 고수하면서 왜 손님이 없냐고 한탄하는 건 본인 책임이에요. 시장에 나왔다는 건 팔 의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받아들이는 가격으로 내놔야 거래가 성사되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협상에서는 항상 급한 쪽이 지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지금 얼마나 급해요? 사연자 상황을 다시 볼게요. 2억 원 대출이 있고 금리는 곧 변동으로 바뀌어요. 새집 잔금 날짜는 다가오고 있고요. 매일 밤 잠을 설친다고 하셨죠. 이건 급한 사람의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그리고 급한 사람은 협상에서 반드시 불리해져요. 마트의 마감 할인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10% 할인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20%, 30%까지 내려가요. 마트도 돈 벌고 싶어서 혈안인 곳이에요. 근데 왜 마감 때 할인을 할까요? 안 팔고 버리는 것보다 싸게라도 파는 게 낫거든요. 당신한테 데드라인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마감 시간 1시간도 안 남은 마트랑 같은 상황이에요.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당신 집이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라면 시간을 조금 벌 수 있어요. 대장은 수요가 항상 넘치니까요. 근데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당신 집이 정말 대장 아파트예요? 아니면 그냥 전월세 수요만 있는 평범한 단지예요? 대장이 아니라면 당신의 협상력은 생각보다 훨씬 약해요. 매수자는 당신 집이 아니어도 다른 선택지가 많거든요. 중개사가 가격을 낮추라고 말할 때 그건 굉장히 용기 있는 조언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매도자는 그 말에 화를 내거든요. 중개사는 영업직이에요. 고객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은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가격을 낮추라고 했어요. 그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중개사가 굳이 미움받을 각오로 그 말을 했다면 가격이 정말 높다는 뜻일 가능성이 커요. 대부분의 중개사는 이렇게 말해요. 네, 그 가격에 한번 내놔 보시죠. 제가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끊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안 팔릴 거 알지만 싸우기가 싫거든요. 근데 직접 낮추라고 말하는 중개사는 진심으로 도우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감나무에서 감을 딸 때 꼭 몇 개는 남겨두는 풍습이 있었어요. 까마귀가 먹든 까치가 먹든 다른 생명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상부상조의 정신이에요. 이게 부동산 거래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거래가 성사되려면 매수자도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해요. 그래야 기분 좋게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요. 근데 많은 매도자들이 머리끝까지 다 먹고 나가려고 해요. 500만 원이라도 더, 1000만 원이라도 더 받으려고 해요. 매수자가 내가 뒤통수 맞았네라고 느끼게 만들고 싶어 해요. 내가 팔자마자 집값이 폭락해라. 이런 마음으로 거래에 임해요. 그런 마음으로는 집을 못 팔아요. 왜냐하면 매수자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불리한 거래는 끝까지 피해요. 물론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손해본 게 얼마인데, 인테리어에 쏟은 돈이 얼마인데. 그 억울함은 충분히 알아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손해를 왜 처음 보는 매수자한테 분담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요구예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신 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70개 매물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굳이 당신 손해까지 떠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나도 적당히 팔고 나가서 다음 기회에 다시 벌자. 이렇게 생각해야 실타래가 풀려요. 여기서 손해본 거 어떻게든 다 메꾸고 나갈 거야. 그 다음에 살 집은 엄청 싸게 살 거야. 이건 욕심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세상이 꼬여 보이고요.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인생의 이치예요. 이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마음가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일이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반대로 끝까지 내 손해만 생각하면서 머리 끝까지 먹고 나가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기회는 계속 빠져나가요. 자, 이제 실제로 집을 팔았던 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안양에 있는 빌라를 팔아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다주택자 규제가 극심했던 시절이었어요. 종부세가 감당이 안 됐고요. 세입자 권리 강화로 내보내기도 어려웠어요. 어떻게든 세입자한테 이사비를 주고 내보냈어요. 그리고 집을 공실로 만들어서 청소하고 도배 장판까지 새로 했어요. 최대한 깔끔한 상태로 만들어서 내놨어요. 근데 사러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몇 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빌라를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만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빌라 가격이 얼마 하지도 않는데 세금이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중개사한테 연락을 돌렸어요. 정말 닭 쫓듯이 매일같이 전화했어요. 가격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일단 손님을 데려와 달라고 했어요. 네이버 카페에도 글을 올렸고요. 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동원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버텼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명의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80대 할아버지였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었고 평생을 전세랑 월세로 떠돌아다니셨던 분이었어요.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 더 이상 떠돌 수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집이라도 하나 사서 정착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마침 그 빌라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꼭대기층이라 뷰도 나왔고요. 혼자 살기에 딱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 할아버지를 어떻게든 설득했어요. 가격도 최대한 낮췄고요. 그리고 마침내 계약이 성사됐어요. 만약 그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그 빌라는 아직도 못 팔았을 거예요. 수요가 있긴 있는데
정말 희소하다는 걸 체감한 순간이었어요.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어요. 물고기가 한 마리밖에 없는 저수지에서는 그 한 마리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낚시꾼이 70명인데 물고기가 한 마리라면 누군가는 잡을 거잖아요. 문제는 그 누군가가 당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격만 낮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중개사한테 연락하고, 모든 채널에 올리고, 모든 기회를 쫓아다녀야 해요. 그래도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그나마 가능성이 생겨요. 앉아서 기다리면 절대 안 팔려요. 자, 이제 당신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당신은 지금 세 가지 함정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해야 해요. 첫째, 당신이 사는 지역의 수요 자체가 없는 건지 확인하세요.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역인지 미분양이 넘치는 지역인지 살펴보세요. 둘째, 당신 집이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나 오피스텔이라면 규제의 직접적인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현실을 인정해야 해요. 셋째, 수요도 있고 아파트도 맞는데 안 팔린다면 가격이 문제예요. 중개사의 조언을 진지하게 들어야 할 때예요.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요. 원인을 모르고 해결책을 찾으면 시간만 낭비하게 돼요. 첫 번째 함정에 빠진 경우를 먼저 살펴볼게요. 지역 자체의 수요가 사라진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가격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지역은 외지인 투자자가 들어와야 시장이 살아나요. 근데 지금 정책 환경에서 외지인이 지방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주식도 있고 다른 투자처도 많은데 왜 굳이 살지도 않을 동네에 몇 억을 묻어두겠어요? 들어갔다가 못 나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다면 장기전을 각오해야 해요. 아니면 정말 큰 손해를 감수하고 빠져나와야 해요. 어떤 선택이 맞는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근데 현실을 직시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함정, B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더 복잡해요.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워요. 다주택자 규제가 풀릴 것 같았던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빌라나 오피스텔 시장이 살아나려면 최소한 B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해요. 취득세 면제나 양도세 감면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해요. 근데 그런 정책이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기다리는 동안 당신의 자산은 계속 묶여있게 돼요. 그래서 B아파트 소유자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정책 변화를 기다리며 버티든지 손해를 확정하고 빠져나오든지요.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같은 개발 호재가 있다면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B아파트는 그런 호재가 없어요. 개발 계획이 없는 평범한 빌라나 오피스텔이라면 매수자를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게 냉혹한 현실이에요. 세 번째 함정에 빠진 경우는 그나마 해결책이 명확해요. 가격을 조정하면 돼요. 근데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죠. 여기서 핵심은 팔리는 가격을 찾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라 시장이 받아들이는 가격을 찾아야 해요. 같은 단지에서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를 확인하세요. 그 가격보다 높게 내놓으면 당연히 당신 집은 선택받지 못해요. 70개 매물 중에서 당신 집이 선택받으려면 뭔가 차별점이 있어야 해요. 가격이든 조건이든 뭔가 매력이 있어야 해요. 인테리어를 잘 해놨다고요? 안타깝지만 그건 매수자한테 큰 매력이 아니에요. 어차피 자기 취향대로 다시 할 사람이 많아요. 시스템 에어컨이 있다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기본 옵션처럼 여기는 사람이 많아서 프리미엄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결국 가장 확실한 차별점은 가격이에요. 같은 조건이라면 더 싼 집을 선택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자, 이제 사연자의 구체적인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동탄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매물이 70건이나 쌓여 있어요. 남편의 이직으로 천안에 새 집을 계약했어요. 2월 말에서 3월 초에 입주해야 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현재 집에 2억 원의 대출이 있고 금리는 2.5%예요. 근데 내년 4월부터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에요. 새 집 잔금은 가족한테 빌려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언제까지 그 돈을 안 갚을 수는 없잖아요. 이 상황을 정리해보면 명확해요. 당신은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고 재정적인 압박도 받고 있어요. 전형적인 급한 매도자예요. 급한 매도자가 협상에서 이기기는 어려워요.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전략을 잘 세우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먼저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해요. 고점에 샀으니 본전을 찾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해요. 그건 지금 시장에서 불가능해요. 인테리어에 투자한 돈도 잊어야 해요. 그 돈은 이미 쓴 돈이에요. 매수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지금 당신의 목표는 단 하나여야 해요. 정해진 시간 안에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 그게 최우선 과제예요. 거래가 성사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 이주택자가 아니라 그냥 다주택자가 돼요. 그러면 세금 폭탄을 맞게 돼요. 취득세 중과, 종부세 중과, 양도세 중과 모든 규제가 당신한테 적용돼요. 그 비용은 지금 손해보다 훨씬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손해를 확정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미래에 더 큰 손해를 막는 방법이니까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볼게요. 첫째, 같은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네이버 부동산이나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둘째, 그 실거래가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내놓으세요. 70개 매물 중에서 눈에 띄려면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해요. 셋째, 동네의 모든 중개사한테 연락하세요. 한 곳만 믿지 마시고 최소 5곳 이상의 동시에 내놓으세요. 넷째, 매수자가 연락이 오면 최대한 유연하게 대응하세요. 사소한 조건에 매달리다가 큰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다섯째, 중개사가 가격을 더 낮추라고 하면 진지하게 고려하세요. 그들은 시장을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걸 실행해도 안 팔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그나마 확률이 높아져요. 앉아서 기다리면 확률은 제로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옵션도 고려해 보셔야 해요. 매매가 안 되면 차선책이 필요해요. 물론 원금 108만 원의 이자까지 매달 200만 원의 고정비가 나간다고 하셨죠. 세입자를 받아도 손해일 수 있어요. 근데 손해를 보면서라도 세입자를 받는 게 다주택자 세금 폭탄보다 나을 수 있어요. 숫자를 꼼꼼히 계산해 보셔야 해요. 매매가 안 되면 전세를 놓고, 전세가 안 되면 월세라도 받아야 해요. 공실로 두는 게 가장 최악의 선택이에요. 공실이면 수입은 제로인데 대출 이자랑 관리비는 계속 나가요. 그 상태로 몇 달을 버티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심리적 함정을 짚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인데 바로 손실회피 편향이에요. 인간은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보는 고통을 2배 이상 크게 느껴요. 이건 진화적으로 형성된 본능이에요. 그래서 손해를 확정짓는 결정을 극도로 꺼려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나아질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해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 이 본능은 종종 더 큰 손해로 이어져요. 기다리는 동안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1,000만 원 손해보고 파는 게 무서워서 버티다가 나중에 3,000만 원 손해를 보는 경우를 수없이 봤어요. 거기에 세금까지 더해지면 손해는 5천만 원, 1억 원까지도 커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손실 회피의 역설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해요. 지금 팔면 얼마나 손해인지, 안 팔면 앞으로 얼마가 더 나가는지 계산하세요. 세금 시뮬레이션도 해보세요. 다주택자가 됐을 때 취득세가 얼마나 더 나오는지, 종부세는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그 숫자를 보면 지금 손해를 확정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감정을 숫자로 이겨야 해요. 또 하나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예요. 이미 쓴 돈에 집착하는 심리예요. 인테리어에 3천만 원을 썼으니까 그 돈을 받아야겠다. 이건 전형적인 매몰 비용의 오류예요. 그 돈은 이미 쓴 돈이에요.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돈은 안 돌아와요. 미래 결정에 영향을 주면 안 돼요.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예요. 과거에 쓴 돈은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 두 가지 심리적 함정, 손실 회피랑 매몰 비용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래야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근데 이 함정에 빠져 있으면 상황은 계속 나빠질 뿐이에요. 빠져나오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자, 이제 시장 전체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 상황만 보면 놓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명확하게 양극화되고 있어요. 잘 팔리는 곳이랑 안 팔리는 곳이 극명하게 나뉘고 있어요. 서울 강남이랑 핵심 지역은 여전히 수요가 넘쳐요. 좋은 매물이 나오면 금방 거래돼요. 가격도 쉽게 안 떨어지고요. 근데 외곽 지역이랑 지방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매물은 쌓이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요. 가격을 낮춰도 반응이 없어요. 이 양극화는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사람들은 점점 핵심 지역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똘똘한 한 채 전략이 대세가 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규제만 받고 좋은 지역의 한 채가 훨씬 나아요. 이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려워요. 정책이 이렇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그 정책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가진 집이 이 양극화에서 어느 쪽에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해요. 희망적 사고는 도움이 안 돼요. 우리 동네도 언젠가는 오르겠지. 이런 생각은 위험해요. 오르는 동네가 있고 영원히 안 오르는 동네가 있어요. 물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근데 현재의 추세가 바뀔 신호는 아직 안 보여요. 지방 소도시의 인구 감소는 가속화되고 있어요. 젊은 층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고요. 남아있는 고령층은 새 집을 살 여력도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 부동산 수요는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단기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에요. 인구 구조 변화라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예요. 쉽게 해결이 안 돼요. 그렇다면 이런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다리면 상황이 나아질까요? 안타깝지만 기다린다고 나아질 가능성은 낮아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금 손해를 보고 빠져나오는 게 5년 후에 더 큰 손해를 보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냉정하게 계산해 보세요. 물론 이건 일반론이에요. 모든 지방이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경남 일부 지역처럼 오히려 매물이 부족한 곳도 있어요. 그래서 내 지역의 실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뉴스나 유튜브만 보지 말고 현장의 중개사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최근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문의는 들어오는지, 비슷한 매물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해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내 집의 현실적인 가치를 파악하세요.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아니라 시장이 인정하는 가격을 알아야 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주의해서 봐야 할 신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일종의 경고 지표들이에요. 첫째, 같은 단지의 매물수 변화를 지켜보세요. 매물이 계속 늘어나면 위험 신호예요.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둘째, 실거래가 추이를 꾸준히 확인하세요. 같은 평형대 거래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면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셋째, 중개사의 반응을 주시하세요. 중개사가 적극적으로 연락을 안 해온다면 당신 매물에 관심이 없다는 뜻일 수 있어요. 넷째, 집을 보러 오는 사람 수를 세어보세요. 한 달에 한 명도 안 오면 가격이나 조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섯째, 전세 시장 동향도 함께 살펴보세요. 전세가가 급락하면 매매가도 영향을 받아요. 두 시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 5가지 지표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확인해야 해요. 시장은 빠르게 변해요.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가 보이면 즉시 대응해야 해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선택지가 줄어들어요. 반대로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면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방심하면 안 돼요. 시장은 언제든 바뀌어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볼게요. 집이 안 팔리는 이유는 크게 3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지역 자체에 수요가 없는 경우, 둘째는 비아파트라서 규제에 막힌 경우, 셋째는 가격이 시장보다 높은 경우예요. 첫째랑 둘째에 해당하면 솔직히 해결이 쉽지 않아요. 정책이 바뀌거나 기적적인 수요가 나타나야 해요. 근데 셋째에 해당하면 해결책은 명확해요. 시장이 받아들이는 가격으로 조정하면 돼요. 실행이 어려울 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 급하면 불리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협상에서는 여유 있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미 급한 상황이라면 그 현실을 인정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해요. 부정하면 상황만 더 나빠져요. 손실 회피랑 매몰 비용의 함정에서 벗어나세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세요. 그래야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매수자한테도 먹을 것을 남겨주세요. 머리끝까지 다 먹으려고 하면 거래 자체가 성사가 안 돼요. 마지막으로 시장의 신호를 계속 읽으세요. 매물수, 실거래가, 중개사 반응, 방문자 수, 전세 시장 동향을 주시하세요. 이 모든 걸 해도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안 하면 확률은 제로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해요. 부동산 시장은 지금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어요. 예전처럼 그냥 기다리면 오르는 시대는 끝났을 수 있어요.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이 흐름 속에서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지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오늘 이야기가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현실을 직시해야 대비할 수 있어요. 준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아요. 사연자분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상황이 힘드시다는 거 알아요. 매일 밤 잠을 설치고 계신다고 하셨죠. 근데 걱정만 하고 있으면 상황은 안 나아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중으로 같은 단지 실거래가를 조회하세요. 내일은 중개사 3곳에 전화해서 현실적인 가격을 물어보세요. 모레는 그 가격에 맞춰서 매물을 다시 내놓으세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 최소 5곳 이상의 중개사에 등록하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움직이면 불안감이 줄어들어요. 행동하는 사람은 걱정할 시간이 없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후회 없이 모든 걸 해봤다면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매매가 정말 안 되더라도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차선책이 있어요.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영원히 그 상태인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정책도 바뀌고 시장도 바뀌어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요. 몇 년 후에 돌아보면 별것 아닌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2021년 고점에 집을 산 건 당신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상황에 있어요. 그때는 모두가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믿었어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판단이 특별히 잘못된 게 아니에요. 시장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상황이 바뀌었을 때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적응을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고 있으니까요. 그 자세가 중요해요. 현실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돼요. 당신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 터널의 끝은 반드시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힘든 상황에서 작은 실마리라도 찾으셨다면 다행이에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함께 정보를 나누는 게 나아요.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변할 거예요. 그 변화를 읽고 대응하는 능력이 앞으로의 자산을 결정할 거예요. 준비된 사람한테 기회가 와요. 지금의 어려움을 교훈 삼아서 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요. 당신의 집이 무사히 팔리기를 진심으로 응원해요. 좋은 소식 들려주시길 기다릴게요. 힘내세요.